그럼 지금부터 세 번째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김소연 교수님의 자폐성 장애 영유아의 근거 기반 치료적 접근 ESDM 제스퍼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참가자분들께서는 강의 시간 동안 채팅창에 강의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소연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신 대로 ESDM과 제스퍼를 중심으로 자폐성 장애 영유아의 근거 기반 치료적 접근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김소현입니다. 일단 이해관계 충돌에 관련해서는 오늘 잠깐 다뤄드릴 ESDM 부모 지침서에 제가 역자임을 밝혀드리고 또 몇몇 연구들의 기반이 됐던 중재 프로그램 효과 검증 도구 몬시와 보스크의 저자임을 밝힙니다. 네, 우선 강의 시작에 앞서서 제가 왜 영유아 근거 기반 치료적 접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임상을 좀 진행을 해왔는지, 그리고 오늘 한정된 시간에 모든 조기 중재 접근들을 제가 다 다룰 수는 없고 특정 조기 중재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배경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사실 에이도스 같은 진단 도구를 개발을 하신 책임 개발자이신 캐티 로드 교수님 밑에서 임상심리학 박사과정을 하면서 사실 자폐 진단하고 평가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와 임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치만 제가 미시건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저희 자폐센터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ESDM과 제스퍼 같은 영유아 조기 개입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연구에 제가 그때는 대학원생이었는데 참여를 하게 됐고, 그때 제가 중재 프로그램 치료사로 투입이 되면서 조기 중재 프로그램에 훈련을 받게 됐고, 예일에서 영유아 연구를 계속하면서 영유아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서 임상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넬에서 제가 다시 이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자이신 셀리 와절스 교수님, 에이미 웨더비 교수님, 커니 카사리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조기 중재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는 연구가 미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인데, 오늘 다뤄드릴 제스퍼하고 ESDM 등과 같은 이런 부모 매개 근거 기반 조기 중재 프로그램들이 아동과 부모의 행동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런 행동 변화들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 이런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구에서 파생된 몇몇 결과들을 또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제 조기에 정확한 선별과 진단이 그리고 평가가 먼저 잘 이루어져야 아동의 프로파일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인 이해를 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개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이 두 가지 행동 범주, 사회의사소통 기능 그리고 상동 행동, 이렇게 두 가지 행동 범주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 있고, 이런 행동 양상들은 연령과 언어 기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화된 맞춤 중재 프로그램 접근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에 따라서 니즈가 변하기 때문에 한 개인 내에서도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에 거치면서 다양한 중재적 접근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 발달 초기에 평가를 통해서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 관련 사회의사소통 기능 제한, 뭐 상동 행동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경우에, 그리고 아동기에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실 전 생애에 걸쳐서 진단 범주를 계속해서 충족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기 중재를 통해서 발달 궤도를 최적화해 주는 게 중요하고, 또 중재의 목표는 진단의 안정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진단 자체를 상실하는 그런 목표보다는 사실은 자폐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정말 그들에게 의미 있는 그리고 필요한 기술들, 독립성 있게 최대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간과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중재를 잘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어떤 중재를 선택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아주 짧은 답은 근거 기반의 중재를 하셔야 합니다. 입니다. 이제 인터넷 서치를 하신다던가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하실 때 어떤 중재를 추천받으시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기 전에 그 중재가 근거 기반인지 사실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공식적인 기관들에서 근거 기반 중재를 평가를 할 때 이렇게 이와 같은 범주의 기준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중재의 효과성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연구 결과가 논문들에 보고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하고, 그리고 그 연구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예를 들어 샘플 그 표본의 크기는 어땠는지, 중재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케이스들이 떨어져 나갔는지, 아니면 어떤 설계 유형을 가지고 중재 효과가 측정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해봐야 하고, 그리고 중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경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 사용되는지,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신뢰도가 있는지, 또 통제 변인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참여한 아동들이나 가족들이 얼마나 이 큰 자폐 집단을 잘 대표하는지, 네, 그래서 치료의 효과성이 일반화가 얼마나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중재가 근거 기반의 중재라는 것은 이런 많은 기준들을 다 충족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3단계에 거쳐서 중재 기반 프로그램 리스트를 구성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지금 진행된 프로젝트인데, 사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어떤 중재 접근이 근거 기반인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3단계 연구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이번 연도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께서 외국 웹사이트, 국내 논문들을 보시면서 특정 주제가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지 찾아보시는 거는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최소한 중재를 추천하시는 전문가들에게 그 중재가 과연 근거 기반인지, 그리고 관련해서 논문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게 근거 기반이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 사실은 자녀의 중재 프로그램을 수립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신경 다양성 운동과 함께 사실 자폐인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중재에 관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중재들의 혁신에 대한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바탕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ABA 접근 외에 저는 오늘 근거 기반 중재 중에 하나인 NDBI, Naturalistic Developmental Behavior Intervention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NDBI는 사실 장애 권리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장애인들을 교육 환경이나 지역 사회에 최대한 잘 포함시키려는 그런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개발이 되었고, 여러 환경 전반에서 개인을 좀 잘 지원할 수 있는 개입의 일환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NDBI는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또 수용 가능한 접근, 네, 잘 받아들여지는 접근을 사용해서 자연스러운 환경이라던가 루틴을 기반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차세대 중재 프로그램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치료자가 혼자서 주도적으로 그냥 치료를 중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 과정에 중재 과정에 관여를 하고, 또 증상의 경감 보다는 긍정적인 기술의 향상, 기술의 습득에 더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NDBI는 기존의 ABA 같은 이제 전통적인 행동주의적 접근하고 발달적인 사회적인 그런 이론들과 관점들을 잘 접목시킨 그런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ABA는 많이 아시는 접근 방법인데, 로바스에 의해서 80년대 개발이 되었고, 빠른 기술 습득, 기술이 빠르게 습득될 수 있고 문제 행동을 소거하는데 아주 단기적으로 좋은 효과성을 입증한 근거 기반 중재 프로그램이죠. 그렇지만 그 효과성이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장기적인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더 필요한 시점이고, 현재 ABA 접근은 사실 많은 개혁을 통해서 많이 유연해졌지만 아주 전통적인 엄격한 이제 DTT 같은 그런 ABA 접근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치료 환경에서 배운 기술을 여러 환경에 일반화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비판들이 있었고, 또 중재가 치료자가 아동의 정서적인 니즈나 동기화를 좀 최적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재에 대한 도피나 회피 문제 행동들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기술의 습득이 많은 도와주기, 프람팅이라고 하죠. 도와주기, 밀어주기 같은 그 치료자의 도와주기에 과의존을 하게 돼서 기술의 자발적인 사용이 또 어려울 수 있다.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결과들이 나타나면서 전통적인 ABA, 아주 엄격한 ABA 접근 방식도 좀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를 보완한 중재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계속 강조되어 왔습니다. 많은 신경 다양성 운동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재가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공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자폐 아동과 그리고 가족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공이 되고, 유용한 기술을 가르치는데 더 초점을 맞춰야 하고, 또 주관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목표로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NDBI도 사실 행동적인 관점을 접목시킨 중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에 부응을 하면서도 또 근거 기반의 행동적 접근을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루틴을 가지고 발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은 스펙트럼 장애이죠. 네. 아동의 기능이라던가 부모가 처한 상황들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중재 방법이 모든 아동들에게 다 효과적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직 기능이 좀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아동,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능을 좀 빠른 시간에 빨리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던가, 아니면 부모님이 직장에 계시고 스케줄에 개입이 어렵다. 그렇다면 센터 베이스에서 뭐 치료자가 주로 시행을 하는 뭐 ABA라던가 그런 치료 접근이 더 이 가족에겐 맞을 수 있고, 어떤 아동 같은 경우에는 기능 향상과 함께 일반화가 중요하다. 이 기능이 정말 일상생활에서도 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반화까지 좀 아우러서 중재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좀 놀이 상황에서 더 자연스러운 학습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만약에 부모가 시간이 되셔서 개입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센터나 집에서 부모를 매개로 한 NDBI 같은 시행이 더 적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아동의 발달 상태나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 접근들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NDBI의 목표는 아동들이 학습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동들의 관심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이제 아동이 리드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 학습의 동기를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식과 새로운 경험을 좀 연결하도록 지원을 해주는데, 아동이 이미 잘 습득한 기술들, 그 위에 좀 새로운 기술들을 쌓아나가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따라서 이제 현재 프로파일, 이 아이의 현재 놀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언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이 현재 발달 프로파일을 잘 파악을 해서 그 발달 단계 수준에 맞추어서 놀이나 상호작용의 루틴을 잘 구성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NDBI도 사실은 ABA의 핵심인 행동주의적 접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학습 기회를 만들어 줄 때 이 ABC, A가 안티시덴트, 선행 자극이죠. 그 다음에 비헤이비어, 행동, 컨시퀀스, 그 결과, 이 ABC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면서 그에 대한 자연스러운 보상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정서 조절 기능이 떨어지거나 사회적 참여가 낮은 경우에는 환경, 그 선행 자극이죠. 환경 조성을 잘 해줘서 그 선행 자극에 변화를 주는 그런 행동주의적 접근을 NDBI도 사용을 하고요.
제가 NDVI가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를 대라고 한다면 사실 그 중에 정말 가장 대표적인 전략은 바로 아동이 주도하는 학습의 기회를 마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의 관심과 흥미를 최대한 따라가면서 구성한 그 활동 내에서 아이가 선택한 장난감, 선택한 그 루틴 이런 것들 활동을 잘 이용해서 그 안에서 최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숙련된 치료자일수록 이제 이 아동의 리드를 잘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아주 촘촘하게 학습 기회를 잘 구성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아동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기의 위치 선정, 그러니까 뭐 아동 앞에 꼭 앉는다던가 아니면 다양한 장난감들하고 자극들을 잘 정리해서 아이에게 환경 구성을 좀 잘 해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동의 관심을 최적화할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행동주의적 접근 중에서 강화물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ABA에서도 강화물을 잘 적절히 사용하죠. 근데 NDBI는 아동이 목표 행동을 보였을 때 그와 완전히 무관해 보이는 보상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슷한 되게 닮은 그런 자연적인 강화를 사용해서 아동의 동기를 최적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 장난감을 같이 가지고 노는 활동을 한다면 아이가 비행기라고 말했다면 그 치료자가 비행기를 가지고 있다가 즉시 아이한테 주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언어와 요청의 행동이 보상을 받는 거고 이게 사실은 매일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보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습득한 기술들은 일상에 더 일반화가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강화물을 사용한다는 거는 아주 엄격하고 전통적인 이제 행동주의 중재, 예를 들어 뭐 비행기 낱말 카드를 읽으면서 비행기라고 얘기했을 때 좋아하는 장난감을 준다던가 아니면 간식을 받는다던가 이런 좀 인위적인 강화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 상황에서 중재 상황에서 배운 매일의 기술들이 매일의 일상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 기술의 일반화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사용해야 되는 전략이 있는데 예를 들어 프롬프팅, 도와주기나 밀어주기라고 하는데 도와주기를 좀 체계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걸 점점 감소해 나가는 그런 전략입니다. NDBI에서도 사실은 도와주기나 밀어주기를 사용을 하지만 강도를 조절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가상놀이를 아직 습득하지 못한 아이에게 가상놀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바로 뭔가 행동을 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환경 조성, 예를 들어 인형과 아니면 식기들 이런 것들을 아동 앞에 놓고 환경을 조성하면서 아주 강도가 낮은 밀어주기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기술이 나오지 않는다면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여주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기가 배가 많이 고픈가 봐. 아니면 아기 인형한테 우리 케이크를 줘볼까? 이렇게 커멘트를 하는 정도로 조금 강도가 높여지는 밀어주기. 그 다음에 그런 강도로도 기술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 더 높게 뭔가 모델링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아예 아이의 손을 잡고 먹이는 신용을 같이 한다던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체계적으로 밀어주기를 사용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밀어주기가 반드시 페이링, 감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감소가 돼야 이 기능들이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회적인 놀이라던가 아니면 장난감 놀이 이런 거에서 치료자와 아동이 서로 순서를 지키면서 균형 있게 돌아가면서 참여를 해서 치료자만 이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것 아니라 아동도 뭔가 이 상호작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주고받기 사회적 호혜성을 증가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놀이 방법이라던가 언어 같은 거를 치료자가 먼저 사용을 하면서 모델링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아동이 노는 방법, 아동의 언어 사용 등을 모방을 하면서 행동들을 강화시킬 수 있고 마지막으로 놀이나 이제 상호작용 루틴을 점점 확장시켜 감으로써 아동의 주의 집중이라던가 관심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의 경우에는 ESDM이라는 NDVI 프로그램 세션을 ESDM 개발자이신 셀리 라저스 교수님께서 강연을 하시면서 보여주신 영상입니다. 그래서 셀리 라저스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를 제가 따온 비디오라서 그 셀리 라저스 교수님의 음성도 좀 나올 텐데, 이 NDVI 세션에서는 치료자가 아동의 흥미를 극대화하면서 새로운 기술들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체계적으로 아주 촘촘하게 구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하는 장난감의 선호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 아동이 선택한 장난감을 치료자가 사실 인지를 한 후에 이 옆쪽으로 와서 이제 세팅을 했어요. 세팅을 셋업하고 보니 주의가 다른 곳으로 바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다른 장난감에 관심이 생기니까 이 치료자는 셋업한 장난감 이거를 꼭 여기서 끝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흥미를 아동의 주도를 따라가면서 바로 아동이 고른 그 다른 장난감으로 다시 가서 루틴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 루틴은 이제 북을 같이 치는 루틴인데, 그 놀이 상황에서 아동의 눈맞춤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적인 미소, 소리내기, 요청하기,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기회를 조성하고, 또 이 행동들이, 이 작은 의사소통 기능들이 나올 때마다 되게 자연스러운 강화를 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웃거나 말을 하거나 그렇게 요청을 할 때 같이 북을 치면서 좋아해주고, 그러면서 더 자연스러운 강화를 아이에게 하면서 그 행동을 증가시키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he followed her lead into the blocks. The child showed interest in that, and that's why she picked it. But she didn't sustain her attention through it. 네, 셀리 교수님이 이 아이가 여기서 요 장난감을 골랐기 때문에 치료자가 여기 와서 셋업했는데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심을 치료자가 또 따라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Following children's leads is a very important skill and technique. 네, 여기가 좀 이렇게 중요한 구간인데, 사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근데, 북을 치는 동안에 같이 북을 치고, 눈 마주침도 하고, 웃고 하는데, 일단 이 많은 기능들이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림이 많죠. 그래서 치료자가 북을 치다가 가만히 기다리고, 아이가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바로 모델링을 하면서 북을 치는 게 아니라 치료자가 기다림으로 인해서 아이가 치료자를 쳐다보고 웃으면서 go라고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하자. 그럴 때 바로 반응해주는, 그게 바로 자연스러운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Past, Present, Future of Early Intervention 셀리 라저스 이렇게 구글을 하시면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NDVI 전략들은 치료자가 직접 아동들한테 시행을 하면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NDVI 조기 치료들은 부모 시행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 시행 NDVI라는 거는 치료자가 부모 교육을 통해서 부모가 각종 상호작용에 관련된 전략들을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부모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부모 시행 조기 치료가 치료자의 직접 치료에 비해서
아동들의 기술의 일반화, 그러니까 치료 상황이나 중재에서 너무나 기능을 잘 배웠는데 그것들이 매일의 일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일반화가 부모 시행 때 그 치료자 직접 시행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검증한 연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의 결과에 기반을 둔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많은 연구들이 NDBI 중재 접근 방법들이 어떤 유효성을 보여주는지 결과를 내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용 언어, 표현 언어의 언어 사용의 향상 아니면 비언어적인 언어적인 인지 기능의 향상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적응 기능이라고 하는데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기능들 매일매일 엄마와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상호작용 아니면 매일매일의 자조 기능 네, 옷을 입고 벗고 음식을 먹고 이런 자조 기능들, 이런 적응 기능들도 향상이 된다. 그리고 공동주의 기능이라고 하는데 물건을 보여준다거나 엄마에게 건네준다던가 아빠에게 흥미로운 물건을 가리킨다거나 이런 공동주의 기능, 이게 사실은 언어 발달에 기반이 되는 기능인데 이런 기능들도 향상이 되고 또 사회적인 참여, 그래서 이 주고받기 그런 사회적인 호혜성에도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다라는 게 많은 페이퍼들을 통해서 많은 논문들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한 연구들 중에서도 이제 조기 NDBI 중재를 받은 영유아들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시간에 거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주 행동 영역 중의 하나인 이제 사회 상호작용의 제한 그 부분에서 그 증상의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라는 결과도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또 저희 연구에서는 부모가 부모 시행 중재를 거쳤는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부모가 NDBI 코칭을 받은 경우 이런 NDBI 전략들, 예를 들어 학습을 위해서 환경을 조성한다던가 아동이 상호작용을 주도하게 도와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부모님들이 NDBI 코칭을 거치시면서 전략 사용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그리고 부모의 전략 사용 증가가 아동의 증상 경감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더 많은 전략을 배운 부모의 자녀일수록 그렇지 않은 부모의 자녀들보다 증상이 더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하는 중재를 거쳐서 더 많이 감소하는 거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재 효과성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부모의 전략 사용, 부모의 행동 변화가 영유아 대상 중재 효과성을 매개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시사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더 직접적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또 다른 논문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의 멘토이신 캐티 로드 교수님께서 종단 연구를 미국에서 진행을 해오셨는데 이 종단 연구 같은 경우에는 자폐인들을 2~3살부터 지금 30살까지 추적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폐인들이 2~3살 때 진단을 받고 뭐 3세, 5세, 9세, 19세, 25세, 30세 이렇게 계속해서 평가를 받으면서 실험에 이제 연구에 참여를 해서 종단 연구를 통해서 추적을 해본 결과 3세 정도의 부모가 영유아 아동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을 때 그것이 사실 성인기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영유아 시기에 양육자의 조기 중재 참여가 이제 중단기적인 효과성뿐만 아니라 성인기에 걸친 장기적인 효과성 또한 있을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NDBI 중재의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인 ESDM, Early Start Denver Model이라고 하는데 조기 개입 덴버 모델의 효과성 연구들을 좀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셀리 로저스 교수님이 이제 책임 개발자이시고 제리 더슨이라는 교수님과 같이 이제 개발을 하셨습니다.
ESDM의 효과성을 연구한 논문들은 다수의 논문들이 있고 ESDM만큼 여러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 연구가 다양하게 된 NDBI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구들이 대부분 무작위 대조군 시험, 이제 Randomized Control Trial, RCT라고 하는데 대부분 무작위 대조군 시험 같은 엄격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효과성이 검증이 됐고요. 중재를 거치면서 아동들은 중재를 받지 않는 않은 아동들에 비해서 임상 관찰 도구, 임상가가 관찰을 했을 때 언어나 운동이나 인지 기능이 더 많이 향상되었다고 평가가 되었고, 또 부모 보고에 의해서도 의사소통, 매일의 환경에서의 의사소통, 사회성, 일상생활 자조 기능 이런 것들도 중재를 받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큰 폭의 향상을 보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ESDM 효과성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 경우는 초반에 3개월 정도는 부모 시행 중재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한 10 몇 개월 정도 치료자가 직접 시행하는 중재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받게 되었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처음이 이제 부모 시행 시기이고 치료자 시행 시기인데 두 시기에 다 거쳐서 이 중재를 받은 아이들이 중재를 받지 않은 아이들, 이 점선의 아이들에 비해서 중재를 받은 이 실선의 아이들이 더 큰 폭으로 언어 기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연구들은 사실 한 기관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연구이기 때문에 여러 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이렇게 여러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효과성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종합해서 보았을 때는 중재를 받은 아이들이 받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언어 기능이 더 큰 폭으로 향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폐 증상의 경감은 사실 발달 지수에 따라서 조금 효과성이 달라졌는데 발달 지수가 낮은 아이들일수록 이제 초록색 그룹인데 발달 지수가 낮은 아이들일수록 증상 경감에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SDM 같은 경우에는 치료자용 지침서가 지금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용 지침서가 있는데 부모용 지침서는 제가 한신대학교의 이경숙 교수님과 함께 번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전략들을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이 전략들은 사실 책을 보시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이런 ESDM 치료를 부모와 같이 할 수 있는 치료자가 있다면 치료자들에게 좀 코칭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한정된 시간에 자세히 다뤄드릴 수는 없다는 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전략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셀리 라저스 교수님이 주 저자이신데 저자들이 부모가 NDBI 전략을 배우면서 아동들을 지원하는 노력이 사실 필요한 것이 맞지만 사실 부모님은 치료자가 아니고 치료를 하면서 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 않다. 치료를 하면서 치료자로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사실 부모로서 아동과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전략을 잘 사용하시되 치료자가 아니라 부모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네, 양육은 또 치료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담은 조금 덜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NDBI의 여러 전략 중에 하나가 아동의 동기를 최적화하기인데 ESDM 전략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와 상호작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이러이러한 전략들을 사용하세요. 네. 만약에 아이와 놀아줄 일이 생기신다면 경쟁자를 제거하세요. 예를 들어서 TV나 아이패드 이런 게 주위에 있다면 네, 상호작용이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들 그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동기를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그 중에서도 자녀의 관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들어가 있고 또 아이들의 긍정적인 정서 높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주고받는 사회 의사소통 기술을 쓸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뭐 노래를 부른다던가 율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이에게 터치를 해주시는 것처럼 그런 감각적인 사회적 루틴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주고받기의 루틴을 진행하실 수 있는지 그런 전략도 들어가 있고요. 놀이의 경우에는 놀이의 기반을 견고하게 처음에 만들어줘야 되고 그 안에서 변화와 확장을 주시면서 놀이하고 상호작용의 복잡성을 계속 이제 증가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확장을 해야 또 새로운 기술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에 대한 전략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모방도 중요한 전략들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아동이 내는 소리 그게 꼭 말이 아니어도 왜냐하면 말을 하기 전에 소리를 내기 때문에 소리를 모방한다던가 아니면 아동이 자동차나 아니면 기차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간단하게 모방한다던가 아니면 아이의 몸짓과 손짓 같은 제스처 아니면 얼굴 표정 이런 여러 가지 기능적인 사회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모방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이런 향상이 되어야 하는 타겟 기술들을 사용할 때마다 모방하면 아이들이 더 상호작용을 잘 참여하게 되고 왜냐하면 동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스러운 강화가 될 수 있어요. 엄마가 그런 행동을 모방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강화를 통해서 이런 기술들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략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스퍼도 다른 중재 프로그램, NDBI의 다른 중재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제 연구팀과 또 이경숙 교수님 외 몇몇 임상가들이 최근에 이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커니카 사리 교수님, UCLA에 계시는 커니카 사리 교수님 팀에게 트레이닝을 받고 지금 한국에서 조금 보급을 하려고 노력 중인 그런 중재 프로그램입니다. 아직 지침서는 치료자 지침서만 있는데 치료자 지침서는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어떤 전략들이 다뤄지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를 하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스퍼도 다양한 맥락에서 효과성 측정 연구가 되어 왔고 제가 이제 제스퍼 치료자로 참여를 했던 이 연구도 이 연구인데 이 연구도 무작위 대조 시험을 기반으로 효과성이 측정되었습니다. 제스퍼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인 사회 상호작용 기능에 타겟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동의 사회적인 참여, 아동이 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기여하는 그런 행동들 예를 들어서 공동주의 기술 아까 말한 대로 엄마나 아빠에게 뭔가 재미있고 흥미있는 물건들을 보여준다던가 준다던가 아니면은 가리킨다거나 이런 공동주의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상호작용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했을 때 중재를 받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큰 폭으로 그런 기술들이 향상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뭔가 상호작용을 먼저 개시하는 그래서 그냥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먼저 엄마나 아빠와 양육자와 사회 상호작용을 개시하는 그런 기능들도 중재를 받은 아이들이 받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좀 큰 폭으로 향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스퍼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NDBI 그 중재 전략들과 비슷하게 아동의 현재 발달 수준을 측정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가 항상 앞서 들어있고 특히 이 아이의 놀이 수준, 놀이 루틴이 너무나 중요한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놀이 기술 수준과 또 사회적인 참여도 얼마나 공동주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얼마나 주고받는 상호작용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사회적인 참여도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하고 그리고 부모와 함께 그 프로파일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하면서 중재의 목표를 함께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스퍼가 다루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는 환경 구성인데 놀잇감의 선택 그리고 그 세션 안에서 그 치료 세션 안에서 중재 세션 안에서 어떻게 놀잇감들을 배치해야 되고 치료자가 어떤 위치를 선정해야 되는지 뭐 앉을 때는 어느 위치에 앉아야 하고 뭐 이런 환경 구성 이 루틴을 잘하기 위해서 놀이 루틴을 잘하기 위한 환경 구성에 대한 그런 전략들을 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놀이 기술을 타겟으로 삼았을 때는
부모나 치료자가 적절하고 체계적인 모델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아동의 놀이를 모방하고 또 놀이 루틴의 기초를 먼저 확고히 다진 다음에 그 위에 새로운 기술들을 쌓아서 놀이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기술들, 그런 전략들도 다루고 있고요. 의사소통 기술 향상을 위해서는 아동의 주 의사소통 전략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예를 들어 뭐 제스처라던가 얼굴 표정, 가리키기 이런 것들과 또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놀이 상황을 통해서 촘촘하게 구성을 해주고 필요하다면 뭐 팩스나 테크놀로지 같은 패드 같은 거를 사용해서 보완 대체 의사소통이라고 하죠. ACC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보완 대체 의사소통을 어떻게 이런 놀이 전략에 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도 다루고 있고 사회적인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치료자나 부모만 주도하는 놀이가 아니라 아동도 상호작용에 반응만 하는 게 아니라 개시도 할 수 있도록 먼저 상호작용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어떤 경우에는 학습의 동기를 좀 최적화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정서를 줄여줘야겠죠. 아이들이 행복할수록 더 잘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정서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들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상동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놀이가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동행동이 있는 경우에도 그거를 잘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놀이를 좀 더 확장시키고 아이의 관심 영역을 더 확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ESDM, 제스퍼와 같은 중재 전략들을 보셨을 텐데 이제 여러 가지 중재 접근들의 미묘한 차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두 NDBI 안에 그 주 전략들은 이런 여러 가지 NDBI들에서 다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어 있고 이런 전략들은 여러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효과성이 입증되어서 사실 근거 기반이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이런 NDBI 접근들이 한국에서 보급되었을 때 효과성 연구를 지금 해야 하는데 그게 이제 부족한 실정이고 이러한 연구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시간과 전문성,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이 또 잘 이루어져서 보급이 되기 위해서는 또 연구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NDBI가 국내 영유아들과 부모님들께 효과적으로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필요한 트레이닝을 꼭 받으시고 충실도가 높게 보급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 중재가 효과성이 있으려면 충실도 높게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사실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트레이닝이 대부분 지금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트레이닝이 좀 빠르게 보급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NDBI를 접하시기 위해서는 사실 한국형 NDBI 트레이닝 모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폐인과 그 가족들이 정말 다양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니즈를 충족시킬 수 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유연성 있는 NDBI 접근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확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아동들이 더 빠른 시간에 개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텔레헬스 같은 비대면 기법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사실 임상 현장에서는 텔레헬스 중재가 비대면 중재가 대면 중재에 비해서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기 중재가 자폐인이나 그 가족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있어서 많은 아동들이 중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막간을 이용하여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 포스터를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소영 교수님 정말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김소영 교수님 강의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교수님께 지금부터 약 15분 정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상 모든 질문을 다 답은 못 해드릴 것 같아서 만약에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지 못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이메일을 해주시면 제가 이메일로도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마지막 질문부터 이렇게 거꾸로 올라갈게요.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근거 기반 치료로 주로 어떤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늘 영유아에 포커스를 맞춰서 발표를 드렸죠. 그래서 영유아만 보자면 미국과 한국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근거 기반 치료는 ABA이겠죠. 네, ABA가 지금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치료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ABA의 그 접근의 한계점들에 대한 비판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기능의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중재 접근들이 필요하다 해서 NDBI가 나오게 됐고, 지금 미국은 사실 NDBI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NDBI 접근도 지금 근거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ABA 되게 트레디셔널한 ABA의 한계점들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NDBI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또 ABA 하는 치료사들이 이런 한계점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 개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개혁된 ABA들, 현대 모던한 ABA들은 또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NDBI가 옳다는 아니고 정말 이 아이의 기능과 상황과 그다음에 가족의 그 부모의 준비성 그 상황에 다 맞춰서 개별적인 사실 치료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조연희 선생님께서 강의 잘 들었습니다. ESDM이랑 제스퍼랑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SDM인데 우리가 꼭 제스퍼를 국내에 보급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미묘한 차이는 있어요. 미묘한 차이는 있는데 제가 이 시간 동안에 충분하게 미묘한 차이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NDBI 안에서도 여러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미묘한 차이들이 있고 그 미묘한 차이들로 인해서 사실은 개발자분들은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다른 종류의 이제 중재이다. 그리고 타겟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ESDM과 제스퍼 트레이닝을 다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느끼는 큰 차이점은 ESDM은 정말 포괄적인 그런 중재인데 ESDM의 타겟은 사실 사회 의사소통 기능뿐만 아니라 언어, 지능, 운동 기능, 적응 기능 이렇게 되게 포괄적으로 타겟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시행한 중재 많은 연구들에서 ESDM은 좀 더 인텐시브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참여했던 연구는 일주일에 20시간씩 2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길게 인텐시브하게 한 인터벤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짧은 시간에 좀 더 로우 인텐시티로 했을 때도 효과성이 검증이 되었고 제스퍼 같은 경우에는 타겟이 포괄적이라기보다는 조금 구체적 그래서 사회의사소통 기능이나 사회적인 참여 그 다음에 공동주의 기능 이렇게 사회적인 호혜성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전략에서도 조금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기능과 프로파일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부모로서 옵션이 많은 거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나의 치료가 모든 아동들에게 다 적합한 거는 불가하죠.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자폐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치료들이 좀 더 다양하게 한국에서 소개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서 부모님들이나 치료자들이 임상가들이 적절한 치료를 잘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더 많은 치료들이 소개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스퍼 지침서는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번역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스퍼 치료자로 수료를 하시려면 지금 그 질문이 있으셨는데 저한테 만약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UCLA에 있는 팀과 네, 좀 이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NDBI 접근의 치료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 ESDM 외에 참고할 다른 자료들이 있나요? 하셨는데, 네, NDBI 접근에 대한
연구 그 페이퍼들이 논문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 그 중에서 잘 정리된 페이퍼가 하나 있어서 혹시 저한테 이메일을 해주시면 저 이메일 많이 받는 거 아니겠죠 오늘? 이메일을 해주시면 제가 다른 자료 페이퍼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국내에서 훈련 가능한 NDVI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NDVI가 국내에서 보급되기 위해서는 그 국내 트레이닝 모델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NDVI를 미국에서 트레이닝을 받으시고 여기서 좀 단연간 쓰신 후에 좀 경험이 쌓이신 분들이 이제 NDVI 트레이닝을 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1, 2년, 적어도 1, 2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한국형 NDVI 트레이닝 모델이 보급이 돼서 많은 부모님들께서도 NDVI를 접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팀이나 여러 팀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부모 교육은 아이와 별도의 시간에 진행하는지,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동시에 진행하는지요. 그리고, 인텐시티, 이 중재를 뭐 몇 회기, 몇 시간 동안 하는지요. 여쭤보셨는데,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요. 많은 경우 부모 코칭은 조금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기존의 ESDM이나 제스퍼가 했던 부모 코칭 같은 경우에는 아동과 부모와 치료자가 함께 세션에 참여를 하고 처음에는 치료자가 아동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부모에게 이제 모델링을 많이 해주시고 결국에 회기가 진행이 되면서 치료자는 조금 뒤로 빠지고 부모가 좀 더 들어가서 아동과 배운 전략들을 계속 시행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치료자가 인비보로 바로 그 순간에 계속 코칭을 해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진행이 되어 왔고 또 다른 이제 저희가 한 연구 중에 하나는 이제 비디오 모델링, 비디오 피드백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부모님들이 배운 전략들을 또 집에 가서 시행을 하시고 그걸 비디오로 촬영을 하셔서 치료자에게 보내면 치료자가 그걸 보고 부모님과 함께 피드백을 주고 이런 모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모델로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텐시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에서는 3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조기 중재를 줄 때 자폐가 있는 아이들은 일주일에 20시간에서 25시간이 스탠다드다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인텐시브하게 중재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정부에서 중재 프로그램을 다 커버해 주기 때문이겠죠. 네, 정부에서 그 비용을 다 커버를 해주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이 중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좋으냐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밸런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실정에 맞게 하시되 그리고 여러 가지 중재를 하시면 사실 한 중재를 너무나 오래 하거나 자주 하거나 이런 것도 힘드실 수 있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그 시간도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배치를 하시는 게 좋고 너무 많이 할수록 좋다라는 그런 부담을 조금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NDVI와 플로어 타임이 같은 부류의 치료냐고 물어보셨는데 아닙니다. 네, 플로어 타임과 NDVI는 확연히 다른 치료 접근입니다. 네. 네. 네, 고기능으로 상상놀이를 하는 거를 보고 외워서 제대로 재현하는데 NDVI가 효과가 있을까요? 모방은 되나 융통성이 부족하여 일반화가 안 되고 외운 것만 재현하고 놀이 수준 확장이 안 되면 아주 NDVI의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중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롬프팅, 이 도와주기나 밀어주기가 조금 체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기능들이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NDVI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가 다른 모델에 비해서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치료자라면 정말 체계적인 그런 구조를 통해서 이 아이가 정말 보고 본 것만, 배운 것만 이렇게 계속 상동적으로 반복적으로 상상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마련해 주거든요. 그래서 스토리가 점점 확장되거나 아니면 뭐 장난감을 합치기 시작한다던가, 네, 아니면 놀이가 조금 낮은 레벨의 상상놀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먹는 그런 신용을 한다던가, 거기서 뭔가 조금 더 높은, 예를 들어 그 인형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행동의 주체자로 움직이는 그런 높은 수준의 이제 놀이까지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만들어주고 계속 가르쳐주는 게 정말 NDVI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시중에서 NDVI 그 전략들을 배우실 수 있는 기회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모 지침서 저희가 이제 번역한, 네, 그 책 외에는 조금 몇 가지 책이 있기는 한데 NDVI 모델은 또 아니고 또 언어 중재 이런 것들에 조금 모델이 되어 있어서 사실 NDVI 지금 기회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해서 기회를 조금 늘리려고 지금 여러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치료자들도 활발하게 배우셔서 개입의 그 기회가 좀 증가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1분이 남아서 마지막으로 이윤정님께서 한 질문, 그 통상적으로 조기 중재는 황영기 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발달 장애이고 발달 전 생애에 걸쳐서 가지고 가는 그 장애이기 때문에 중재는 발달 전반에 걸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기 중재의 중요성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학령기, 그 다음에 성인기, 그 다음에 노년기까지 그 시기에 중재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치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정말 발달 전반에 거쳐서 니즈가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중재들이 꼭 들어가 줘야 되고, 조기 중재의 그 타이밍을 놓치셨다고 해서 이 뒤에 중재가 효과성이 없다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늦게 진단이 들어가고 늦게 중재를 시작하셨어도, 네, 용기를 가지시고 계속해서 네, 니즈에 반응해 주시고 필요한 서포트나 지원 시스템을 빌드업을 해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